왜 내 아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최영애 여사는 품에 어린 딸을 안은 일본인 여성을 노려보며 다그쳤다. 그녀가 듣게 될 대답은 가족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터였다. 최가문, 선산, 센산, 서울의 가을 아침 특유의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영애 여사는 수입산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우아한 석실슈스 사이를 굳건한 발걸음으로 걸어나갔다. 3년 전 그날 이후 매주 일요일마다 해온 일이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작업복과 진주 목걸이는 서울의 가장 오래된 가문들이 잠든 그곳에서조차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최가문의 납골당은 까라라, 대리석 기둥과 아침 햇살을 걸러내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그 선산에서 가장 웅장한 곳 중 하나였다. 영애는 3년 전 사고로 잃은 외아들 준호준허를 위해 특별한 별채를 건축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무언가 달랐다. 준호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누군가가 있었다. 헝클어진 상투머리를 하고 분명 더 좋은 시절을 보았을 법한 수수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3살이 채 안 된 어린 딸이 안겨 있었는데 여성이 소리 없이 흐느끼는 동안 아이는 엄마의 목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영애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3년간의 종교적인 방문 동안 그녀는 그곳에서 아무도 만난 적이 없었다. 납골당은 사적인 공간이었고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들어온 걸까? 실례합니다. 영애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귀족적인 서울 억양이 대리석 벽 사이로 울려 퍼졌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계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빠르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으며 그녀의 억양으로 영애는 그녀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여자는 분명한 일본어 억양의 한국어로 말하며 급히 눈물을 닦았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잠깐. 여성이 일어나려 하자 영애가 명령했다. 당신은 누구죠? 내 아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질문은 습기와 침묵으로 가득 찬 공기 속에 떠돌았다. 여성의 품에 안긴 아이가 고개를 들자 영애의 시선을 즉시 사로잡는 커다란 꿀색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 눈에는 무언가 불안할 정도로 익숙한 것이 있었다. 저는 준호 씨를 알았어요. 미야자키 리나궁치. 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년 전 런던에서요. 런던. 영애가 눈살을 찌푸렸다. 내 아들은 사업차 런던에 몇 번 갔지만 특별히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말 안 했을 거예요. 리나가 작은 소리로 말하며 아이를 가슴에 더 세게 안았다. 어머니께서 확실히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요. 그 말에 담긴 비난은 영애를 뻣뻣하게 만들었다.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리나는 영애의 곁을 지나가려 했지만 영애가 길을 막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내 아들과 무슨 관계였는지 말할 때까지는 못 갑니다. 영애가 다그쳤다. 왜 내 아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리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아주 어려운 일을 위해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아이는 불편한 소리를 내며 보채기 시작했다. 괜찮아, 아가. 리나는 아이에게 그 특유의 일본어 억양의 한국어로 속삭였다. 다 잘 될 거야. 몇 살이죠? 영애가 갑자기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혜원이는 방금 3살이 되었어요. 리나가 대답했다. 3살. 영애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준호는 정확히 3년 2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 돼. 영애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당신이 암시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암시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고 있어요. 리나가 낡은 옷과 오래된 신발과는 어울리지 않는 품위로 말했다. 단지 혜원이를 아빠에게 인사시키려고 왔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라도요. 영애의 세계가 위험하게 기울어졌다. 내 아들은 자식이 없었어요. 내가 알았을 텐데. 내가 알았을 거라고요. 리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의 느껴질 정도로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서 아드님이 몇 달 동안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아셨듯이요. 그가 저와 함께 런던에 머무를 계획이었다는 것을 아셨듯이요. 그가 저에 대해 말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를 유산에서 제외하겠다고 위협하셨고 그는 계속 저를 만났다는 것을 아셨듯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영애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순전히 자존심으로 버텨섰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준호는 런던에 있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도 내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말했죠. 리나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이 다시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어떻게 제 삶을 조사하셨는지, 제가 가정부의 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최 가문은 서비스직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는 저를 만나지 못하게 어떻게 금지하셨는지까지요. 영애는 부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3년 전 준호가 런던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곳에 머물 생각이라고 고백했던 그 끔찍한 영상통화를 완벽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즉시 미야자키 리나를 조사했다. 외국 이민자의 딸로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하고 런던 시내의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웨이트리스였다. 그것은 서울에서 가장 큰 부동산 제국의 상속자인 아들을 위해 영애가 계획했던 바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아들은 저를 사랑했어요. 리나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리고 저도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의 유산과 저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했을 때 그는 선택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을요. 그는 그의 가족, 그의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영애가 말했다. 그 말이 스스로에게조차 공허하게 들렸지만 그는 돈을 선택했어요. 리나가 쓰라리게 정정했다. 그리고 저를 떠났어요. 서울로 돌아왔죠. 모든 곳에서 저를 차단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그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영애가 도전했다. 싸우라고요. 리나는 거의 웃었다. 기쁨 없는 소리였다.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과 싸울 수 있겠어요? 전화 한 통으로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사람과요. 게다가 그가 떠났을 때 저는 이미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뒤에 온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영애는 그 여성과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며 완벽하게 구축된 그녀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애가 간신히 속삭이듯 물었다. 노력했어요. 리나가 말했다. 전화하고 이메일을 쓰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하려고도 했지만 모든 곳에서 차단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 영애는 눈을 감고 한밤중에 걸려온 그 끔찍한 전화를 기억했다. 준호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통제하지 못하고 즉사했다. 조사관들은 그가 과속했고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치 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이제 영애는 아들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리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가 포기한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왜 서울에 왔죠? 영애가 물었다. 혜원이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리나가 간단히 대답했다. 단 한 번이라도 여기에 와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영애는 마침내 그 아이를 쳐다보았다. 정말로 쳐다보았다. 혜원이는 얼굴을 숨기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 꿀색 눈으로 영애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애는 처음부터 부정해왔던 것을 보았다. 저것은 준호의 눈이었다. 똑같은 색조, 똑같은 아몬드 모양, 똑같은 긴 속눈썹, 그리고 눈뿐만이 아니었다.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심지어 아이가 궁금할 때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는 방식까지. 맙소사. 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그 애는 준호와 똑같아. 그의 딸이에요. 리나가 확인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저를 부정하려고 하셨듯이 그녀를 부정하려고 하시더라도 그것은 진실을 바꾸지 않아요. 영애는 눈물이 눈가를 맴도는 것을 느꼈다. 준호의 장례식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미야자키 혜원이에요. 리나가 대답했다. 혜원은 은혜, 으뜸, 원유엔을 썼어요. 태어난 이후로 쭉 은혜롭고 으뜸이었으니까요. 이 삶에서 모든 것을 위해 노력해야 했으니까요. 최씨 성을 쓰지 않는군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남자의 성을 쓸 권리가 제게 뭐가 있겠어요. 리나가 쓰라리게 물었다.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고 죽은 남자인데요. 그 비난은 정당했기에 고통스러웠다. 준호는 자신의 딸을 알지 못한 채 죽었고 영애가 그 책임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어디에 머물고 있죠? 영애가 갑자기 물었다. 신림동의 값싼 고시원에 있어요. 리나가 대답했다. 일주일치밖에 지불할 수 없었어요. 그 후에는 도쿄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할 건가요? 우리가 해왔던 것을요. 리나가 그 깨지지 않는 품위로 말했다. 살아남아야죠. 저는 바에서 2탕을 뛰어요. 혜원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가죠. 많지는 않지만 정직해요. 영애는 리나의 다른 옷, 분명히 교체해야 할 신발,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부를 담고 있을 것 같은 낡은 가방을 관찰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혜원이를 바라보았다. 수수하지만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2개의 따은 머리로 조심스럽게 빗겨 있었다. 진짜 왜 왔죠? 영애가 물었다. 단지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죠. 내가 모르게도 할 수 있었잖아요. 리나는 아래 딥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혜원이가 매일 아빠에 대해 물어봐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기에 와서 아빠가 있는 곳을 보여주면 아마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해하나요? 3살인데요. 리나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하늘에 있다는 건 이해해요. 아빠를 안아줄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왜 아빠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지는 이해하지 못해요. 혜원이가 바로 그 순간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긴장을 깨뜨렸다. 할머니는 우리 아빠 알아요? 영애는 그 아이, 자신의 손녀를 바라보며 가슴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응, 아가. 할머니는 아빠를 알았단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혜원이가 어린아이들의 그 파괴적인 순수함으로 물었다. 준호는, 영애는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켜야 했다. 멋진 사람이었어. 친절하고 똑똑하고 재미있었지. 내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이었어. 왜 슬퍼요? 혜원이가 마침내 영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영애는 누구 앞에서도 소리내어 말한 적이 없는 것을 인정했다. 매일매일. 나도 그래. 혜원이가 말했다. 그리고 그 2 단어의 단순함은 영애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 아이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영애의 잘못이었다. 리나. 영애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정말로 이야기해야 해요. 이야기할 건 없어요, 최 사모님. 리나가 다시 지나가려 하며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하러 온 일을 했어요. 혜원이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이제 저희는 갈 거고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안 됩니다. 영애가 단호하게 말하며 다시 길을 막았다. 당신들은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제발. 리나는 불신 가득한 눈으로 영애를 바라보았다. 뭘 원하세요? 저는 제 손녀를 알고 싶어요. 영애가 말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취약한 것을 인정했다. 그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당신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저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3년간의 무지를 보상하고 싶으신 건가요? 당신의 양심을 덜고 싶으신 건가요? 리나가 쓰라리게 물었다.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요. 영애가 솔직하게 말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죠. 준호를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어머니 생각에 올바른 일이라는 게 뭔데요? 모르겠어요. 영애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제 손녀가 가족을 모른 채 자라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준호에게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리나는 오랫동안 영애를 응시했다. 마치 조작이나 거짓의 신호를 찾는 것처럼. 하지만 영애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일본인 여성이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보게 했다. 저에게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50유로. 그게 다예요. 고시원으로 돌아갈 택시비로 겨우 충분해요. 도쿄행 비행기 표는 샀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당신들을 돕게 해주세요. 영애가 말했다. 저는 어머니 돈을 원하지 않아요. 리나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대답했다. 저는 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애는 거짓말을 했다. 왜냐하면 정확히 그것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리나가 거절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아갈 시간, 혜원이가 가족을 알 시간, 준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 왜 그러시려는 거예요? 리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제 손녀니까요. 영애가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의 무언가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에게 혜원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마저 잃지 않을 거예요. 리나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영애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 한 번이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뿐이에요. 그 후에 결정할게요. 제가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영애는 다시 거짓말을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이상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손녀를 알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대화가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선산을 떠날 때 영애는 한 번 더 준호가 잠든 납골당을 돌아보았다. 용서해다오, 내 사랑. 그녀는 속삭였다. 모든 것을 용서해다오. 하지만 내가 바로잡을게, 약속한다. 그 모든 길에 침묵했던 혜원이가 갑자기 작은 손을 들어 납골당을 가리켰다. 안녕 아빠.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곧 다시 올게. 그리고 그 순간 영애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다. 이 아이는 그녀의 두 번째 기회였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준호가 필요로 했지만 결코 되지 못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영애는 리나와 혜원이를 선산에서 멀지 않은 강남의 우아한 호텔 라운지 카페로 데려갔다. 그곳은 차를 마시고 빵을 먹는 품위 있는 여성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방금 들어선 어울리지 않는 한 쌍. 완벽한 최영애와 어린 딸을 아는 수수한 옷차림의 젊은 일본인 여성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앉으세요. 영애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녀는 리나에게 묻지 않고 커피, 빵, 그리고 혜원이를 위한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다. 아이는 그 우아한 장소에 압도되어 커다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엄마의 목에 매달려 숨었다. 배고파요. 리나가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오늘 아침 식사를 못했어요. 영애는 죄책감에 찔렸다. 왜죠? 선산으로 가는 택시비를 아끼느라고요. 리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에게 남은 50유로가 돌아가는 비행기까지 버텨야 해요. 비행기가 언제죠? 내일 밤이요. 내일. 영애는 갑자기 패닉을 느끼며 반복했다. 그녀는 방금 손녀를 찾았는데 벌써 바다 건너로 데려가려 한다니. 너무 빠릅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예요. 리나가 말했다. 비행기 표가 비쌌어요. 고시원도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종업원이 주문한 것을 가져왔다. 혜원이는 빵을 간절히 쳐다보았지만 리나가 고개를 끄덕여 허락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아이는 작은 두 손으로 빵 하나를 잡고 나이에 비해 놀라운 섬세함으로 먹기 시작했다. 예의가 바르군요. 영애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요. 리나가 말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품위는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영애가 완벽하게 알아차린 암묵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를 판단했던 것처럼 리나를 그녀의 가난으로 판단했었다. 준호에 대해 말해줘요, 리나. 영애가 갑자기 말했다. 런던에서의 준호에 대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리나는 영애가 자신에게 덜 격식을 차리려고 시도하는 한국어 말투를 사용하는 것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에 대답했다. 그는 거기서 달랐어요. 리나는 먼 눈으로 시작했다. 더 편안했고 더 행복했어요. 그는 서울에서는 항상 압박감, 기대감을 느꼈지만 런던에서는 그냥 준호, 최그룹의 상속자가 아닌 그냥 준호일 수 있었다고 제게 말했어요. 어디서 만났죠? 제가 일하는 바에서요. 어느 날 밤 들어왔는데 혼자였고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야기했고 그는 2주 동안 매일 밤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후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는 저를 리젠트 파크를 산책하게 데려갔고 그가 아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게 했고 박물관에도 갔어요. 그는 제가 새로운 눈으로 런던을 보도록 가르쳐준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오래 함께 했습니까? 4개월이요. 리나가 말했다. 제 인생 최고의 4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에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저에 대해 말할 때까지는요. 영애는 커피 잔을 꽉 쥐었다. 저는 단지 그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요? 행복해지는 것으로부터요? 리나가 쓰라리게 물었다. 어머니의 아들은 저를 사랑했어요, 최 사모님. 그리고 저도 그를 사랑했어요. 그의 돈 때문에도 아니었고 그의 성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웃게 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가 머무르기에 충분하지 않았죠. 영애가 지적했다. 아니었어요. 리나는 인정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의 고통은 느껴질 정도였다. 아니었죠. 어머니께서 그를 선택하도록 강요했을 때 그는 그의 유산, 그의 회사, 한국에서의 그의 미래를 선택했고 미안해, 난 이걸 할 수 없어 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만 남기고 설명도 없이 저를 떠났어요. 그리고 당신은 뭘 했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리나가 물었다. 많이 울었어요. 몇 주 동안 직장 동료들이 저를 돌봐주고 밥을 먹게 했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서울로 오지 않은 이유가 뭐죠?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었고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준호가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저는 그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거였어요. 혜원이는 빵을 다 먹고 그 준호와 너무나 닮은 꿀색 눈으로 영애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우리 아빠 할머니예요? 그 직접적인 질문은 영애를 당황하게 했다. 할머니는 응, 내 할머니란다. 엄마는 아빠 할머니가 큰 집에 산다고 했어요. 사실이구나. 응, 아가 사실이야. 나 그 집 볼 수 있어요? 리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혜원아, 사모님 귀찮게 하지 마. 괜찮습니다. 영애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응, 내 엄마가 괜찮다면 집을 볼 수 있어. 리나는 망설였다. 그녀가 영애에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혜원이가 그 생각에 매료되었다는 것도 분명했다.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왜 안 되죠? 혜원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삶은 도쿄에 있지 여기에 없어요.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방문일 뿐입니다. 영애가 주장했다. 그녀의 아빠가 가졌던 삶의 일부를 알도록, 그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도록이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통째로 있어요. 사진에 대한 언급은 리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혜원이는 어렸을 때의 준호 사진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제가 보여주게 해주세요. 영애가 애원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애원하는 것이었다. 1시간만, 딱 1시간만요. 그리고 그 후에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들을 고시원으로 데려다주고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리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희망 가득한 눈으로 영애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1시간. 평창동에 있는 영애의 집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거리 중 하나에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단조 철문이 있는 프랑스 스타일의 저택이었다. 차가 입구 앞에 멈췄을 때 혜원이는 코를 창문에 갖다 댔다. 궁궐 같아요. 그녀가 외쳤다. 리나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불편해 보였다. 그녀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영애는 갑자기 자신의 집을 다른 눈으로 보았다. 수입 대리석, 크리스털 샹들리에, 원본 예술작품. 그녀가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 과해 보였다. 최 사모님, 중년 여성이 현관에 나타났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일해온 김 아주머니였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주머니. 그녀는 리나와 혜원이를 소개했다. 이분들은 특별한 손님입니다. 김 아주머니는 호기심을 거의 숨기지 못하고 방문객들을 바라보았다. 혜원이가 준호와 닮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나가 정중하게 말했다. 차라도 드릴까요, 사모님? 김 아주머니가 제안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있을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애는 리나와 혜원이를 큰 창문이 정원으로 통하는 메인 거실로 안내했다. 수입가죽 소파와 대리석 벽난로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걸린 가족 초상화였다. 저게 아빠예요. 혜원이가 큰 초상화를 가리키며 본능적으로 아빠를 알아보았다. 응, 아가. 영애가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건 내 아빠가 25살 때란다. 잘생겼다. 혜원이가 진지하게 관찰했다. 그랬지. 영애가 목구멍에 익숙한 덩어리를 느끼며 동의했다. 그리고 너는 그를 많이 닮았어. 정말요? 영애는 오래된 가구로 가서 여러 개의 사진 앨범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들을 중앙 테이블 위에 놓고 혜원이에게 준호의 삶의 여러 단계의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봐, 여기 너랑 같은 나이야. 영애는 세발 자전거를 탄 3살 준호의 사진을 가리켰다. 혜원이는 매혹되어 그 사진을 연구했다. 나랑 똑같은 눈을 가졌네. 그래, 똑같은 눈이고 똑같은 미소야. 그리고 여기 봐, 5살 때 첫일을 잃었을 때야. 영애가 혜원이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동안 리나는 침묵 속에서 관찰했다. 어린 시절, 10대, 젊은 시절의 준호를 보는 것은 상황이 달랐다면 혜원이가 가졌을 수도 있는 미래를 보는 것과 같았다. 행복했나요? 리나가 갑자기 물었다. 런던에서 돌아온 후에요. 행복했어요? 영애는 앨범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멈췄다. 그 질문은 정직함을 요구했다. 아니요. 그녀는 인정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멀어졌어요. 일을 많이 했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죠. 저는 단지 그의 책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노력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의 아버지처럼, 저처럼 자존심이 강했어요.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는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나요? 영애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에 대한 우리의 논쟁 후에는 마치 그가 그 삶의 일부를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다시는 런던이나 일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했고 사회적 의무를 이행했지만 마치 자동 인형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 봤어요. 영애가 고백했다. 하지만 그가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적절한 다른 사람을 찾고 계속 나아갈 거라고요. 적절한. 리나가 쓰라리게 반복했다. 어머니의 사회계층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영애는 부정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했다. 우리 세계에 맞는 사람이요. 그리고 통했나요? 준호가 적절한 사람을 찾았나요? 아니요. 그는 런던에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모두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사고로 혼자서요. 그 뒤에 온 침묵은 무거웠다. 리나는 그 암시를 이해했다. 어머니는 그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조사는 사고로 결론지었어요. 그가 너무 빨리 갔고 통제력을 잃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알았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운전자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저와 다시 한번 자유에 대해, 제게 그의 삶을 통제하게 두는 것에 대해 논쟁했어요. 무엇에 대해 논쟁했는데요? 저는 사업 파트너의 딸을 그에게 소개했어요. 좋은 배경을 가진 여자였죠. 준호는 단호하게 그녀와의 데이트를 거부했어요. 그는 제가 계획한 결혼 계획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집에서 몹시 화가 나서 나갔어요. 2시간 후 저는 사고에 대한 전화를 받았죠. 리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맙소사. 3년 동안 저는 제 아들이 저에게서 도망치다가 죽었는지 궁금했어요. 영애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소리내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제가 그의 삶 주위에 지은 새장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빨리 갔던 건 아닌지. 혜원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와는 상관없이 사진에 계속 매료되어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어린 시절 생일 파티를 위해 해적으로 변장한 사진을 발견했다. 엄마, 봐. 아빠가 해적이었어. 그녀는 웃었다. 정말 귀엽네, 아가. 리나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영애는 손녀, 준호에게 남은 전부인 그 소중한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결정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네? 리나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일 도쿄로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빠릅니다. 혜원이는 방금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최 사모님, 저희는 더 머무를 돈이 없어요.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영애가 말을 가로막았다. 고시원, 음식, 전부요. 며칠만 더, 일주일만 머물러요. 제 손녀를 알게 해주세요. 어머니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리나가 그 깨지지 않는 자존심으로 말했다. 왜 안 되죠? 제 손녀를 위한 것인데요. 빚지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오늘은 고시원 비용을 주시겠죠. 내일은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애는 거짓말을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일부는 통제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혜원이가 잘 보살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저는 단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알아갈 시간. 혜원이에게 그녀의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줄 시간. 저는 도쿄에 직장이 있어요. 그냥 안 나타날 수는 없어요. 바에서 두 탕을 뛰는 직장 말씀이신가요? 영애가 물었다. 그것이 당신이 혜원이에게 원하는 삶인가요? 아이가 당신이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을 보며 자라는 것이요?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정직한 삶이에요. 리나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모두가 저택과 회사를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지만 혜원이는 최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그녀는 권리가 있어요. 안 돼요. 리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혜원이는 상속 게임의 졸이 아니에요. 그녀는 제 딸이고 어머니께서 준호를 통제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돈을 이용해 그녀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애가 항의했다. 아니라고요. 그럼 뭘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당신의 양심을 사려는 건가요? 아드님의 행복을 파괴한 세월을 보상하려는 건가요? 그 말들은 가혹했지만 정당했다. 영애도 일어섰다. 저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올바른 일은 아드님을 행복하게 놔두는 것이었겠죠. 리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올바른 일은 그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을 거예요. 올바른 일은 그녀가 3살이 되기 전에 손녀를 아는 것이었을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영애가 인정했다. 모든 것이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죠. 뭘 하면서요? 호텔비를 내주면서요?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말해줘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요. 영애가 애원했다. 리나는 고통과 좌절이 뒤섞인 채 오랫동안 영애를 바라보았다. 저는 제 딸이 품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는 그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빵 하나만 먹어야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해요. 저는 그녀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멈췄다. 마치 그 문장을 끝낼 용기가 없는 것처럼. 원하는 게 뭐죠? 영애가 밀어붙였다. 저는 그녀가 그녀의 가족을 알기를 원해요. 리나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녀의 한국인 가족을요. 그녀의 아빠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를요. 그녀가 이 나라에도 뿌리를 두기를요. 그럼 머무르세요. 영애가 말했다. 서울에 머물러요. 당신들 둘 다요. 제가 일자리를 구해줄게요. 아파트를요. 필요한 모든 것을요. 혜원이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그녀의 가족을 알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런던에서의 제 삶은요. 제 일은요. 제 아파트는요. 당신이 여기에 와서 더 잘 가질 수 없는 것이 거기에 뭐가 있죠?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었다. 리나는 다른 세 사람과 공유하는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끔찍한 임금으로 힘든 교대 근무를 했다. 혜원이는 과밀한 국공립 보육원에 다녔다. 저는 거기서 자유를 가졌어요. 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을 자유요. 하지만 어떤 대가로요? 영애가 부드럽게 물었다. 혜원이가 가족의 절반을 모른 채 자라야 한다면 그 자유가 가치가 있나요? 리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계속해서 준호의 사진에 몰두하며 새로운 이미지마다 웃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리나는 인정했다. 뭐가 올바른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일주일을 주세요. 영애가 애원했다. 서울을 알아갈 시간, 혜원이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볼 시간요. 그리고 그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떠나고 싶다면 제가 직접 당신들을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리나가 대답하려 할 때 혜원이가 그녀를 방해했다. 엄마, 우리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가 좋고 아빠 사진을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의 딸, 준호와 너무나 닮은 그 애원하는 눈을 바라보며 리나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 저와 상의 없이 혜원이에게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기, 그리고 언제든지 저를 조종하려고 한다고 느끼면 저희는 떠날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애는 즉시 말했다. 당신의 모든 조건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영애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일주일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손녀를 찾았으니 그녀는 결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애가 약속했던 일주일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리나와 혜원이를 최가문이 소유한 강남의 오피스텔 중 하나에 머물게 했는데 그곳은 그들이 머물렀던 고시원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넓고 밝은 장소였다. 리나는 혜원이가 밝은 방과 공원이 보이는 창문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단지 임시일 뿐이에요. 리나는 영애가 열쇠를 건넬 때 단호하게 말했다. 일주일이요. 그 후에는 도쿄로 갈 거예요. 하지만 영애는 이미 영구적으로 머물도록 그녀를 설득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다. 셋째 날, 영애는 그들을 데리고 삼청동을 돌아다니며 혜원이에게 거리 예술가들과 일요일 시장의 골동품을 보여주었다. 아이는 그들이 발견하는 모든 꼭두각시 쇼와 살아있는 동상에 웃었다. 리나는 돈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없이 서울을 즐기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며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엄마 봐. 혜원이는 놀라움으로 모든 것을 가리키며 노점상 사이를 뛰어다녔다. 은색으로 칠해진 아저씨가 있어. 멀리 가지마 아가. 리나는 그녀를 불렀지만 영애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순간이었고 영애는 영원히 붙잡고 싶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영애야, 어디니? 동생 최서연의 목소리는 전화 저편에서 격분해 있었다. 지금 당장 봐야겠어. 바빠. 서연아, 기다릴 수 있어. 아니, 기다릴 수 없어. 나 지금 내 집에 있고 혼자가 아니야. 당장 오는 게 좋을 거야. 영애는 경고의 오한을 느꼈다. 최서연은 그녀보다 2살 어렸지만
항상 더 단호하고 더 계산적이었으며 가족 이미지에 더 집착했다. 만약 그녀가 집에 있고 그렇게 화가 난 목소리라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나 집에 가야겠어. 영애는 리나에게 말했다. 혜원이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줄 수 있겠어요? 내 운전사를 보낼게요. 무슨 일 있어요? 리나가 영애의 얼굴에 드리운 긴장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후 영애는 거실로 들어섰고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을 발견했다. 서연이가 남편 황건우, 가족 변호사인 박 변호사, 그리고 극도로 불편해 보이는 김 아주머니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이게 뭐죠? 영애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우리가 당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서연이가 팔짱을 끼고 일어서며 대답했다. 김 아주머니가 당신의 특별한 손님들, 우연히 준호를 닮은 아이를 데리고 온 일본인 여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했어요. 영애는 김 아주머니에게 눈길을 보냈지만 그녀는 창피함에 눈을 내리깔았다. 죄송해요, 최 사모님. 서연 사모님께서 저를 압박하셨어요. 그녀를 비난하지 마. 서연이가 말했다. 당신이 가족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미친 짓을 할 때 우리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어. 나는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아. 아니라고. 건우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럼 당신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그 딸을 우리 오피스텔 중 하나에 머물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들을 가족처럼 서울 곳곳에 데리고 다닌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들은 가족입니다. 영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혜원이는 내 손녀예요. 그 뒤에 온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서연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내 손녀라니? 미쳤어? 준호는 자식이 없었어. 있었어요. 미야자키, 리나와 함께요. 3년 전 런던에서 만났던 여자죠. 그리고 짐작하건대 박 변호사가 서류로 가득 찬 파일을 열며 끼어들었다. 이 여자는 준호가 죽은 후 딸이 그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때맞춰 나타났군요. 때맞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선산에서 준호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참 편리하네. 서연이가 비꼬며 반복했다. 그리고 당신은 물론 증거도 없이 확인도 없이 즉시 그녀를 믿었겠지. 혜원이는 어렸을 때 준호와 똑같아요. 닮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가로막았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준호 씨의 사진을 찾아 닮은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리나와 준호는 런던에서 함께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 그것을 알았어요. 저는 스스로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이 마지막 인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뭐라고? 서연이는 천천히 앉았다. 당신은 준호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준호가 런던에서 내게 전화했어요. 영애는 고백했다. 그 말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왔다. 3년도 더 전에 그는 누군가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함께 일본에 머물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뭘 했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죠. 영애가 말했다. 저는 리나를 조사했어요. 그녀가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가정부의 딸로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준호에게 그녀와 계속하면 그를 유산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어요. 잘했어. 건우가 말했다. 가족 재산을 재산 사냥꾼으로부터 보호한 거지. 잘했다고요. 영애는 그에게 돌아섰다. 내 아들의 행복을 파괴한 것이 잘한 건가요?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머무르는 것이 전부였을 때 그를 서울로 돌아오도록 강요한 것이 잘한 건가요? 당신은 책임감 있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했을 일을 한 거야. 서연이가 말했다. 가족 재산을 보호한 거지. 리나는 재산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산에서 만날 때까지 저는 그녀를 찾았다는 것을 그녀조차 몰랐어요. 아니면 그녀가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박 변호사가 제안했다. 영애 사모님, 아드님을 잃은 것을 압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여자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영애가 항의했다. 아니라고. 서연이가 일어서서 언니 앞에 섰다. 그럼 왜 우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건데? 왜 서울 곳곳에 그녀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왜 김아주머니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미 그녀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고 아이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야? 영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그래. 서연이가 계속했다. 그녀는 당신을 조종하고 있고 당신은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혜원이는 내 손녀예요. 영애가 주장했다. 저는 알아요. 그녀의 눈에서
그녀의 미소에서 볼 수 있어요. DNA 검사가 진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그의 파일에서 더 많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저는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준비했습니다. 준호 씨의 시신을 발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영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을 발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아이와 엄마는 당신과 DNA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정말로 친족 관계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그룹 건설의 주주로서 가족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우가 말했다. 우리는 회사의 결정에 대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겠다고 위협하는 건가요? 영애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우리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서연이가 말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봐, 영애야. 일주일도 안 돼요. 당신은 이미 이 여자를 고급 오피스텔에 살게 했어. 그녀에게 일자리, 아이를 위한 학교를 약속하고 있지. 다음은 뭐야? 우리가 그녀가 정말로 당신의 손녀인지조차 모르는 아이에게 회사 주식을 주고 유언장을 바꾸는 거야? 그녀는 내 손녀예요. 영애가 반복했지만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만약 준호의 무언가를 갖기를 바라는 자신의 절박함이 그녀를 눈멀게 하고 있다면? 검사를 받아. 서연이가 목소리를 약간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만약 아이가 정말로 준호의 아이라면 우리 모두 그녀를 받아들일 거야. 그녀는 가족의 일부가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확신해야 해. 영애는 리나, 그녀의 맹렬한 자존심을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범죄자처럼 DNA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한다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이 그들이 쌓아온 깨지기 쉬운 신뢰를 어떻게 파괴할지 생각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애가 마침내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것은 모두에게 훨씬 더 불쾌할 것입니다. 나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현실을 주고 있는 거야. 서연이가 말했다. 영애야, 나는 널 사랑해. 너는 내 언니야. 하지만 나는 이 가족이 쌓아온 모든 것을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낯선 사람 때문에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영애는 그들 각자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그녀의 깨지지 않는 결단력, 건우는 그의 계산적인 냉정함, 박 변호사는 그의 서류와 법적 위협, 그리고 20년 동안 충성했지만 배신하도록 강요받은 김 아주머니까지. 내 집에서 나가세요. 영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애야,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더 크게 반복했다. 이번에는 내 집이고 내 결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들이 나를 압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실수하는 거야. 서연이가 문으로 향하면서 경고했다. 아주 큰 실수야.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영애는 분노와 좌절로 떨며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그들이 한 가지는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자신이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혜원이를 미래의 질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리나에게 어떻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 그녀는 리나와 이야기하기 위해 강남 오피스텔로 가기로 결정했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혜원이가 영애가 전날 사준 인형을 가지고 바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리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영애 사모님. 그녀는 문에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리나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대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끼리 이야기해야 해요. 리나는 놀이에 몰두한 혜원이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무슨 일인데요? 영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제 가족이 당신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리나는 목소리에 놀라움 없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혜원이가 정말로 준호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원합니다. 그 뒤에 온 침묵은 얼음장 같았다. 리나는 천천히 영애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의 가면이었다. DNA 검사요. 그녀는 평평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리나, 이해해줘요. 뭘 이해해야 하는데요? 리나가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 혜원이를 보여준 것, 어머니 자신도 그녀에게서 준호를 볼 수 있다고 말한 후에 이제 저를 의심한다는 것을요? 저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검사를 원하세요? 제가 아니라 제 가족이에요. 그들에게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리나는 쓰라리게 말했다. 준호와도 그랬어요. 리나,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승인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반대할 거야. 항상 가족 뒤에 숨었죠. 같지 않아요. 정확히 같아요. 리나가 말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결코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거예요. 결코 혜원이를 먼저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당신의 가족, 당신의 돈, 당신의 명성이 항상 더 중요할 테니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리나는 완전히 그녀에게 돌아섰다. 그럼 왜 지금 저에게 제 딸을 DNA 검사에 받게 하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마치 제가 거짓말쟁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마치 지난 3년 동안 그녀를 혼자 키우고 두 탕을 뛰며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요? 리나, 제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리나가 계속했다. 제가 어머니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가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번에는 손녀를 위해 싸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준호의 행복을 파괴한 그 여자와 똑같고 이제 우리의 행복도 파괴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영애가 애원했다. 저는 단지 당신들 둘 다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가 검사를 하면 제 가족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거예요. 안 돼요. 리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혜원이를 그런 것에 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증명되어야 할 사기꾼처럼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할 거죠? 우리는 갈 거예요. 리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내일 도쿄행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를 잊을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족, 돈, DNA 검사와 함께 머무르실 수 있고 우리는 3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 삶을 계속할 거예요. 갈 수 없어요. 영애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왜요? 법적으로 저를 막으실 건가요? 당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제 딸을 빼앗으실 건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그렇게 할 것이고 어머니는 그들을 내버려 둘 거예요. 영애는 부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리나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서연이와 박 변호사는 법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것은 양육권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리나의 엄마로서의 능력에 대한 조사, 모두를 파괴할 미디어 서커스. 제게 선택권을 주세요, 영애. 그녀는 애원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말해줘요. 이미 말했어요. 리나가 대답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이에요. 아니요. 영애가 스스로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은 제가 당신들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준호에게 했어야 했지만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건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영애는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이 당신들을 멀리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요. 바로 그때 혜원이가 인형 중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엄마, 왜 울어? 영애는 아이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었다. 어른들은 가끔 논쟁을 해, 아가. 하지만 다 잘 될 거야.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혜원이가 어린아이들의 그 불안한 지혜로 물었다. 응. 영애는 아이의 눈, 준호와 너무나 닮은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약속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 거야. 리나는 부엌에서 듣고 있었다. 믿고 싶었지만 희망을 가질 용기가 없었다. 혜원아, 영애가 계속했다. 너의 아빠가, 할머니가 너와 네 엄마를 돌보기를 원했을 거라는 것을 아니? 응,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에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너에게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약속해. 혜원이가 그녀를 안았고 영애는 가슴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녀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리나에게 걸어갔다. 원하지 않는다면 DNA 검사를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보내주지도 않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제 가족과 싸울 거예요. 필요하다면 회사에서의 제 위치를 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뭘요? 준호는 제 돈이나 재성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 지지가 필요했어요. 그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것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똑같은 실수를 2번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리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검사를 할게요. 리나가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요? 저는 DNA 검사를 할게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혜원이가 준호의 딸이라는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다시는 이 가족 안에서 그녀의 위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요. 확실해요? 저는 혜원이가 준호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리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검사 후에도 당신의 가족이 무엇을 말하거나 하든지 상관없이 어머니는 우리 편에 서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이류 시민처럼 대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우리를 변호하기. 그렇게 할게요. 영애는 약속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검사를 합시다. 하지만 빨리요. 제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영애는 그녀를 안았고 리나는 처음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였고 이제 그가 남긴 아이로 인해 하나가 되었다. 고마워요, 영애 사모님. 그녀는 속삭였다. 아직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영애가 대답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당신의 가족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제게 말해주네요. 리나의 말이 맞았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영애는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DNA 결과는 5일 후에 도착했는데 박 변호사가 영애의 사무실에 직접 전달한 마닐라 봉투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리나가 무릎 위에 손을 꽉 쥐고 앞에 앉아있는 동안 그것을 열기 전에 몇 분 동안 응시했다. 함께 열어볼까요? 영애가 물었다. 이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리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원이는 준호의 딸이에요.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영애는 봉투를 열고 공식 문서를 읽었다. 전문 용어, 백분율,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미야자키 혜원이는 99.9%의 확실성으로 최영애의 생물학적 손녀였다. 공식적입니다. 영애는 안도감과 슬픔의 이상한 혼합을 느끼며 말했다.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졌다는 안도감, 애초에 증거가 필요했다는 슬픔. 이제 뭐죠? 리나가 물었다. 이제 제 가족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 혜원이는 법적으로 제 손녀입니다. 준호가 물려받았을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영애가 예상치 못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 긴급 소집된 가족회의에서 서연이에게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의 그녀의 반응이었다. 수용 대신 그녀는 훨씬 더 나쁜 것, 즉 파괴하려는 결의를 발견했다. 그래서 아이가 준호의 아이라는 거네. 서연이는 냉정하게 문서를 연구하며 말했다. 흥미롭네. 흥미로워. 흥미롭다고요. 영애가 반복했다. 서연아, 이것은 혜원이가 내 손녀라는 것을 증명해. 리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너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해. 아, 우리는 아이가 준호의 아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박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거리를 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상황이 적절하게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영애는 경고의 오한을 느꼈다. 무슨 뜻이죠? 내 말은 서연이가 그들이 모인 회의실 테이블 주위를 걸으며 말했다. 혜원이가 최 가문의 상속자라면 그녀는 최 가문처럼 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선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거의 부양할 수 없는 엄마에게서가 아니라 리나는 훌륭한 엄마입니다. 영애가 변호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서연이가 인정했다. 하지만 혜원이에게 최선일까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가난 속에서 자라는 것이요. 가족과 유산이 여기에 있는데 일본에서 사는 것이요. 뭘 제안하는 건가요? 저는 리나가 정말로 딸을 사랑한다면 아이가 여기 서울에서 그녀의 가족과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와 함께 살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혜원이를 빼앗으려는 건가요? 영애는 경악하며 말했다. 아이에게 최선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연이가 정정했다. 영애야, 현실적이 돼. 리나는 교육도 자원도 없는 일본인 아르바이트생이야. 그녀가 혜원이에게 어떤 미래를 제공할 수 있겠어. 당신이 지칠 때까지 일하고 아이는 정부 보육원에서 자라는 거?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 우리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건우가 끼어들었다. 혜원이는 상당한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그녀는 안정, 교육, 기회를 가지고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면 가족이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영애가 말했지만 패닉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테이블 위로 더 많은 서류를 밀어냈다. 우리는 양육권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리나가 혜원이를 적절하게 부양할 경제적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고 충분한 자원 없이 한국으로 데려왔으며 생존을 위해 타인의 자선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들이 그녀를 그런 상황에 놓았기 때문이잖아요. 영애가 소리쳤다.
준호에게 그녀를 버리도록 강요했을 때 모든 것을 빼앗았잖아요. 준호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혜원이는 한국에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엄마가 있든 없든. 영애는 주먹으로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을 하면 나를 적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적이 되고 싶지 않아. 서연이가 목소리를 약간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조카 손녀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야. 생각해봐 영애야. 혜원이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의사,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그것이 준호가 그의 딸을 위해 원했던 것이 아니겠어? 준호는 그의 딸이 엄마와 함께 자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영애가 대답했다. 그는 아버지를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는 혜원이가 엄마를 잃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그녀가 엄마를 잃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리나는 서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일자리, 살 곳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원이는 안정이 필요하고 그 안정은 자원이 없는 미혼모가 아니라 최가문에서 와야 합니다. 그리고 리나가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판사가 아이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서연이가 말했다. 그리고 믿으세요. 판사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리나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볼 때 결정은 명확할 것입니다. 영애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줄도 몰랐던 싸움에서 패배한 느낌을 받으며 그 회의에서 나왔다. 이것을 리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혜원이가 자신의 손녀임을 증명한 것이 어떻게 법적인 악몽을 촉발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가 강남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리나는 짐을 싸고 있었다. 혜원이는 그녀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영애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우리는 갈 거예요. 리나는 옷을 접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오늘, 지금 당장요. 왜요? 오늘 오후에 당신의 형부가 왔어요. 리나가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제게 양육권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혜원이를 제게서 빼앗으려고 할 거라고요. 리나,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혜원이가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당신의 가족이 그녀를 저에게서 떼어내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멀리 갈 줄은 몰랐어요. 글쎄요. 그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건우 씨는 제가 혜원이와 함께 한국을 떠나려고 하면 저를 국제유괴로 고소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들은 제가 출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민청에 연락할 사람들이 있어요. 영애는 소파에 무겁게 앉았다. 저는 그들이 당신에게서 그녀를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막으실 건데요? 리나가 물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력해요. 돈, 변호사,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딸에 대한 사랑 외에는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충분해요. 영애가 주장했다. 리나, 제 말을 들어요. 저는 이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요? 뭘 하실 건데요? 당신의 가족, 회사,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실 건가요? 영애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필요하다면요. 네. 그 뒤에 온 침묵은 방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자 침묵이 깨졌다. 혜원이가 깨어난 것이었다. 리나는 그녀를 데리러 갔고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왔을 때 영애는 두 사람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가고 싶지 않아 엄마. 혜원이가 리나의 목에 매달리며 말했다. 서울이 좋아. 할머니가 좋아. 알아 아가. 리나가 아이를 흔들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영애는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의 잘못이었다. 그녀가 몇 년 전에 준호의 행복을 파괴했기 때문이었고 이제 그녀의 가족은 혜원이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영애가 갑자기 말했다. 무슨 아이디어? 제가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영애는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바꿀 일입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영애는 그녀가 아는 판사들, 그녀에게 빚을 진 기자들, 최가문의 결정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던 준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전화들을 하는 동안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내일, 그녀는 끝냈을 때 리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기자회견이라고요? 제가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요. 제가 준호를 당신에게서 어떻게 갈라놓았는지에 대해, 제 가족이 어떻게 혜원이를 당신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시스템이 어떻게 자신의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영애 사모님,
그것은 당신의 명성을 파괴할 거예요. 파괴하게 놔두세요. 영애는 결단력 있게 말했다. 저는 제 양심이 깨끗한 채로 살고 싶어요. 호화로움 속에 살면서도 당신에게서 딸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요.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저를 미워하고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제가 하려는 일을 미워하고 있죠. 리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확실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애는 자신의 집 메인 거실에 기자들을 소집했다. 서연이는 막으려고 했지만 영애는 밤새 자물쇠를 바꿨었다. 그녀의 동생이 박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을 때 그녀는 12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뭘 하는 거야? 서연이가 영애에게 가까이 다가섰을 때 속삭였다. 3년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이야. 영애가 진실을 대답했다. 그리고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최영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그의 삶의 사랑으로부터 강요하여 떠나게 했는지, 준호가 어떻게 불행하고 외롭게 죽었는지, 선산에서 리나와 혜원이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돈과 권력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그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제 손녀 혜원이는, 영애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그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으며 제가 했던 것보다 1000배나 더 나은 엄마와 함께 자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족이 제가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은 거셌다. 서연이는 여러 번 끼어들려고 했지만 영애는 계속 이야기했고 그녀가 끝났을 때 몇몇 기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혜원이를 품에 안고 옆에서 지켜보던 리나는 천천히 다가왔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녀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애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비겁함 때문에 이미 아들을 잃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손녀를 잃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영애가 예상치 못한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오후 뉴스가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는 동안 그녀는 조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 사모님, 최그룹 건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모님을 회장직에서 해임시키려고 합니다. 영애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올바른 일을 하는 대가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전하세요. 영애 사모님, 안 돼요. 리나가 그녀가 갈 준비를 시작했을 때 그녀를 막았다. 저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잃고 있지 않아요. 영애는 리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어요. 제 영혼을 되찾고 있어요. 그날 밤 이사회 회의에서 서연이는 영애가 자신의 행동으로 회사의 명성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가족이 쌓아온 모든 것이, 서연이가 말했다. 그녀의 무모함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녀의 공개적인 진술, 기자회견은 최 가문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몇몇 이사회 멤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애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존경심을 담아 한 목소리가 방 뒤편에서 말했다. 제 생각엔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그는 영애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파트너 중 한 명인 한성태였다. 성태 씨, 이것은 당신 일이 아닙니다. 서연이가 말했다. 제 일입니다. 성태가 일어서며 대답했다. 왜냐하면 준호가 저에게 리나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을 때 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에 빠졌다고,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고 제게 말했고 저는 그를 지지했습니다. 방 안에서 웅성거림이 있었다. 영애는 놀라 성태를 쳐다보았다. 준호는 제게 조언을 구했어요. 성태가 계속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리나를 받아들일지 물었고 저는 비겁하게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연이가 시작했다. 상관이 있습니다. 성태가 말을 가로막았다. 준호는 가족을 선택했고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그 죄책감을 짊어졌죠. 하지만 영애 사모님은 우리 중 누구도 할 용기가 없었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돈보다 손녀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명성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건우가 주장했다. 우리 명성이라고요. 성태는 웃음기 없는 웃음을 지었다. 무슨 명성이요? 자신의 아이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족이라는 명성?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명성?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명성이라면 영애 사모님은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하나씩 다른 이사회 멤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영애를 지지했고 일부는 반대했다. 회의실은 분열되었다. 마침내 투표할 시간이 되었다. 영애는 자신의 미래가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서 표가 계산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결과는 동점이었다. 동점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태가 발표했다. 영애 사모님은 회장으로 남습니다. 서연이는 격분하여 일어섰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 네, 영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끝났어요, 서연아. 네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이해해.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내 결정이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살아갈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이가 나가기 전에 경고했다. 하지만 영애가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리나와 혜원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무슨 일이었어요? 리나가 불안하게 물었다. 이겼어요. 영애가 간단히 말했다. 아니, 동점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승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은요? 제 가족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영애가 대답했다. 아니면 저마저 잃든지요. 혜원이가 영애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가 이겼다. 응, 아가. 영애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할머니가 이겼어. 하지만 손녀를 안고 있는 동안 영애는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이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리나는 여전히 혜원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 결단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다. 아니면 어쩌면 영애는 혜원이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기적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것이 기자회견 3일 후에 무너졌다. 영애는 회의 중이었을 때 리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한 패닉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들이 데려가고 있어요, 영애 사모님. 그들이 혜원이를 데려가고 있어요. 영애는 강남 오피스텔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는 리나가 법률 서류에 둘러싸인 채 흐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연이는 혜원이에게 임박한 위험을 주장하며 리나가 자원도 안정도 없는 외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일시적인 법원 명령을 얻어냈던 것이다. 어디에 있어요? 영애가 리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그들이 그녀를 임시보호시설로 데려갔어요. 리나는 흐느낌 사이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판사가 영구 양육권을 결정할 때까지요. 영애 사모님, 제게 48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녀를 되찾을 수 있을지 결정할 청문회까지 48시간이요. 영애는 자신이 겪어본 적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의 가족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다음 몇 시간은 악몽이었다. 영애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에 전화했지만 서연이는 빠르게 움직여 그녀에게 빚을 진 판사를 확보했었다. 리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단지 전화 속 혜원이의 사진을 보며 울기만 했다. 이것은 제 잘못이에요. 영애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아니요. 리나는 마침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의 가족이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막으려고 노력했고 이제 우리는 함께 싸울 거예요. 청문회 전날 밤 리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분명히 오래된 누렇게 변한 봉투였다. 제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준호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게 준 것이에요. 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다. 안에는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준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리나, 내 사랑.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떠날 만큼 비겁했다는 의미야. 그것은 내가 너보다 돈과 가족을 선택했다는 의미야.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남자라는 의미야.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나는 내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갈 용기를 찾는다면, 언젠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남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찾을 거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 가족이 나를 위해 설계한 삶에 갇혀 지낸다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너를 소중히 여겨줄 사람, 나처럼 비겁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를 바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에게 나에 대해 말해줘. 완벽한 버전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줘. 내가 실수로 잘못 선택한 비겁자였다는 것을 그가 내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게.
준호. 영애는 눈물을 흘리며 읽기를 마쳤다. 왜 이것을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게 남아있는 그의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리나가 인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졌던 것이 진짜였다는 제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준호가 어머니도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해하도록요. 청문회 아침, 법정은 가득 찼다. 서연이는 증인, 문서, 그리고 리나가 최 가문의 상속자를 혼자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데려왔다. 영애에게는 그녀 자신의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확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 리나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그녀는 판사에게 직접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님. 그녀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딸에 대한 사랑만 있을 뿐이며 이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아마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미야자키 씨, 판사가 시작했다. 제발 제가 끝내게 해주세요. 리나가 말을 가로막았다. 최 가문은 혜원이에게 물질적인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비싼 학교, 디자이너 옷, 해외여행. 저는 단지 도쿄의 작은 아파트, 중고 옷, 그리고 공원에서의 휴가만 줄 수 있습니다. 서연이는 리나가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리나는 목소리를 더 높여 계속했다. 저는 그들이 준호에게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을 그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조건 없는 사랑의 자유, 그녀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자유요. 법정 안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준호는 결코 그 자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리나가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그는 황금 세 장에 갇혀 자신의 것이 아닌 기대에 부응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원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죠? 판사가 편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준호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게 쓴 편지입니다. 판사님, 제가 읽어드릴 수 있을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리나는 편지의 모든 단어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녀가 끝났을 때 참석자 중 몇몇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심지어 서연이의 변호사들 중 일부도 불편해 보였다. 준호는 자유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리나가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딸을 보호하기 위해 있을 수 없지만 그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 황금 의무의 삶이 아니라 영애가 일어섰다. 그럼 판사님, 제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제 동생이 한 가지는 옳습니다. 영애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혜원이는 가능한 최고의 삶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돈과 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영애야, 서연이가 경고했다. 아니요, 영애가 계속했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준호는 불행했어요. 깊이 불행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밤, 우리는 그의 의무, 가족, 그의 행복 외의 모든 것에 대해 다시 논쟁했었죠. 판사는 주의 깊게 들었다. 3년 동안 저는 제 아들이 자살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영애는 고백했고 법정에는 웅성거림이 있었다. 그 사고가 정말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그가 너무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어서 그냥 살려고 하는 것을 멈춘 것인지 그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서연이가 소리쳤다. 터무니없어요. 영애가 그녀에게 맞섰다. 아니면 우리 중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우리가 우리의 기대로, 우리의 통제로 그가 행복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으로 그를 죽였다는 진실일까요? 그녀는 다시 판사에게 돌아섰다. 저는 혜원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사에서의 제 위치, 제 성, 제 가족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 손녀는 제 아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이요. 판사는 침묵 속에서 모두를 연구했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저는 경제적 안정, 유산, 성에 대한 주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까? 그녀는 3살입니다. 서연이가 주장했다. 결정할 수 없어요. 데려오세요. 판사가 명령했다. 20분 후 혜원이는 사회복지사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었고 리나를 보자마자 엄마,
라고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리나는 그녀를 놓지 않을 것처럼 그녀를 안았다. 판사는 혜원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녕, 혜원아.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니? 혜원이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어디서 살지 결정해야 해서요.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싶니? 엄마랑요. 혜원이는 즉시 말했다. 그리고 영애 할머니랑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는? 판사는 서연이를 가리켰다. 혜원이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중요하지만 영애 할머니처럼 저를 안아주지 않아요. 엄마처럼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그 단순한 말로 3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이 몇 주 동안 논쟁했던 것을 요약했다. 판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생모인 미야자키 리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 가문이 미성년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분개할 일입니다. 서연이가 항의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명령했다. 미야자키 씨, 법원은 혜원이가 아버지 쪽 가족을 알 수 있도록 적어도 그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서울에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최영애 여사는 제2법적 보호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영애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을 느꼈다. 2주 후 영애, 리나, 혜원이는 준호의 무덤 앞에서 다시 선산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들이 가족이었다. 아빠, 혜원이는 묘비를 만지며 말했다. 제가 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좋은 소식이 있대요. 네가 말해줄래, 아가? 리나가 물었다. 우리 서울에 머무를 거예요. 혜원이는 행복하게 발표했다. 영애 할머니가 우리에게 좋은 아파트를 찾아주셨고 저는 학교에 갈 거고 아빠를 항상 보러 올 수 있을 거예요. 영애는 리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겠어요?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요? 혜원이는 그녀의 가족을 알 자격이 있어요. 리나가 대답했다. 그녀의 가족 중 좋은 부분을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결국 이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결정이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혜원이는 꽃을 가지고 놀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영애와 리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없지만 유산이 그 특별한 아이에게 살아있는 한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두 여자였다. 준호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리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를요? 영애가 물었다. 우리 둘 다요. 마침내 우리는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어요. 우리는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했어요. 영애는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살아있을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용서해다오. 하지만 약속한다. 혜원이는 다르게 자랄 거야. 자유롭게 자랄 거야. 혜원이가 그들에게 달려와 둘 다를 안았다. 할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물론이지, 아가. 가끔 아빠가 여기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영애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도 그렇게 느껴, 아가. 나도 그래. 그리고 서울의 태양이 선산을 비추는 동안 세 세대가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한 세대, 두 번째 기회를 위해 싸운 한 세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나 돈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가르친 한 무고한 세대였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어야 할 필요도 있다.